새벽 5시 반, 시골 마을 끝자락. 낡은 기와집 안에서 싸늘하게 식은 몸으로 발견된 복내 할머니. 이웃 할머니가 우유병이 며칠째 그대로 있는 걸 보고 문을 열어봤을 때 그녀는 이미 이틀 전에 숨을 거둔 상태였다. 방 안은 처참했다. 곰팡이가 핀 음식, 새어나오는 변기, 낡아 빠진 이불, 전기도 난방도 끊어진 채로 마치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처럼. 아이고, 복내야. 이렇게 혼자 가시면 어쩌니. 이웃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복내에게는 분명 자식들이 있었는데 왜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을까? 장례식장 특실. 하지만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딸 선영은 전화를 받고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놀란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었다. 그저 귀찮다는 표정이었다. 여보, 장례식 어떻게 할래? 3일장? 아니면 그냥 화장해서 간다니? 남편 기철은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최대한 간소하게. 어차피 올 사람도 없어. 장례식장에는 몇몇 동네 사람들만 왔다. 정작 가족들은 검은 옷을 입긴 했지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할머니, 정말 돌아가신 거야? 유일하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대학생 손녀 유리뿐이었다. 유리야, 울지 마. 할머니도 이제 편히 쉬시는 거야. 선영은 딸을 달래는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따뜻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빈소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대화가 시작됐다. 이제 시골집은 우리가 가져가면 되는 거지? 기철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내가 외동딸인데 누가 가져가겠어? 그런데 집이 좀 낡긴 했지만 땅값은 꽤 나갈걸. 요즘 그 동네도 개발된다고 하던데. 그러게. 엄마가 평생 모은 돈도 있을 거고. 모자는 시신 앞에서 당당하게 유산 계산을 하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렸던 것처럼. 아빠,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유리가 충격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넌 공부나 해.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하루도 안 됐는데 벌써 그런 얘기를? 유리야, 현실을 봐야지. 할머니도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셨을 거야. 선영의 말에는 죄책감이라곤 전혀 없었다. 장례 3일차 동네 법무사가 나타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복내 씨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기철과 선영의 얼굴에 기대감이 스쳤다. 드디어 유산 상속 얘기가 나올 차례였다. 하지만 법무사가 읽기 시작한 내용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나 김복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 평생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버린 자들에게는 내 재산 한 푼도 남기지 않는다. 나를 가족이 아닌 현금 인출기로 여긴 자들,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며 시골에 유배 보낸 자들에게는 저주만을 남긴다. 순간 장례식장이 조용해졌다. 뭐라고?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모든 재산은 나의 유일한 가족, 손녀 유리에게만 상속한다. 그리고 법무사가 잠시 멈춘 뒤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읽었다. 나를 버린 자들의 죄악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내가 몰래 수집한 모든 증거자료를 공개한다. 증거자료가 뭐야? 대체 무슨 소리야? 기철이 얼굴이 하얘져서 소리쳤다. 그 순간
법무사가 태블릿을 꺼내 동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에 나타난 건 복례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녀의 눈빛은 그동안 보았던 멍한 눈빛이 아니었다. 또렷하고 차갑고 분노에 찬 눈빛이었다. 내가 바보였다고 생각했지? 치매에 걸려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지? 영상 속 복례가 씩 웃으며 말했다. 다 듣고 있었어. 다 보고 있었어. 기록해뒀어. 이제 시작이야.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야. 장례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죽은 할머니가 복수를 시작한 것이었다. 그날 밤 기철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네, 기철 씨 맞습니까? 금융감독원입니다. 사기 혐의로 출석 요구서를 보내드렸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기철은 온몸이 떨렸다. 여보, 큰일 났어. 선영도 마찬가지였다. 직장에서 갑자기 호출이 왔다. 어머니 학대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할머니에게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복수가 시작된 것이다. 15년 전 복례의 인생이 바뀐 날이었다. 여보, 나 다른 여자 있어. 이제 그만하자. 남편 도식이 던진 한마디에 복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당시 53이었던 그녀 앞에는 고등학생 선영과 중학생 두 아들이 있었다. 아이들은 어쩌려고 그래? 네가 알아서 해. 난 이제 새 인생 살 거야. 도식은 그렇게 집을 나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양육비는커녕 연락조차 끊어버렸다. 복례는 그날부터 악착같이 살았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일 나가고 저녁엔 청소일하고 주말엔 공장에서 부업까지 했다. 손가락이 다 닳도록 일해도 아이 셋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기가 빠듯했다. 엄마, 나도 다른 애들처럼 학원 다니고 싶어.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복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선영아, 미안하다. 엄마가 조금만 더 벌면. 됐어. 어차피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선영의 차가운 목소리에 복례의 가슴이 찢어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선영은 점점 어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다 예쁜 옷 입고 학원 다니고 용돈도 받는데 자신만 초라했다. 그 모든 게 가난한 엄마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영은 서울로 올라간다며 집을 떠났다. 선영아, 대학은 어떻게 할 거냐? 모르겠어. 알아서 할게. 그럼 연락은? 바쁘면 못할 수도 있어. 차가운 작별 인사였다. 복례는 딸이 서울에서 잘 정착하기를 바라며 매달 용돈을 붙였다. 자신은 라면으로 때우면서도 딸에게만큼은 부족함이 없도록 했다. 하지만 선영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엔 2달에 한 번, 나중엔 명절에도 연락이 없었다. 복례는 혼자서도 억척스럽게 살았다. 두 아들은 성실하게 자랐고 복례는 그들이 결혼할 때까지 뒷바라지했다. 하지만 막상 아들들이 장가가자 며느리들 눈치 때문에 자주 보기 어려워졌다. 그래도 복례는 홀로 살면서도 절약하고 또 절약해서 돈을 모았다. 언젠가 자식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려고. 특히 연락도 없는 선영이 혹시라도 돌아올 날을 대비해서 10년이 지난 어느 날 선영이 갑자기 집에 나타났다. 복례가 68이 되던 해였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남편 기철과 어린 딸 유리를 데리고 왔다. 엄마, 나 결혼했어. 어머, 선영아. 복례는 너무 기뻤다. 딸이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났다. 이분이 우리 사위구나. 그리고 이 이쁜 아이가 내 손녀고. 하지만 선영과 기철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따로 있었다. 엄마,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 얼마나 필요한데? 2천만 원 정도? 복례는 망설이지 않고 평생 모은 돈을 내주었다. 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고마워, 엄마. 잘 되면 갚을게. 하지만 그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선영의 연락도 다시 뜸해졌다. 몇 년 후 선영과 기철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유리도 함께였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유리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다. 할머니, 어머나, 우리 유리 이렇게 컸구나. 유리만이 진심으로 할머니를 반가워했다. 복례의 마음에 처음으로 따뜻함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선영과 기철의 진짜 속셈은 따로 있었다. 엄마,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서 못 살겠어. 엄마 명의로 대출 좀 받을 수 있을까? 내 명의로? 엄마는 빚이 없으니까 한도도 높을 거야. 우리가 갚을 테니까 걱정 마. 복례는 또다시 딸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담보로 내주었다. 하지만 이것도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은 복례를 이용해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았고 심지어 복례가 모르는 사이에 보험까지 가입했다. 복례가 사고라도 나면 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복례가 75이 되던 해 선영과 기철이 또 나타났다. 이번엔 아예 이사 트럭까지 가져왔다. 엄마, 우리가 모시고 살 거야. 정말이니? 복례는 기뻤다. 드디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서울 집에서의 생활은 지옥이었다. 할머니, 냄새나니까 저리 가 있어. 밥은 따로 드세요. 우리랑 같이 먹으면 애가 싫어해요. 화장실 쓰고 나서 냄새 좀 안 나게 해주세요. 기철은 복례를 마치 집에 얹혀 사는 남처럼 대했다. 선영도 마찬가지였다. 친정엄마가 아니라 귀찮은 짐짝 취급이었다. 유일하게 유리만이 할머니를 챙겼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우리 유리야. 하지만 복례는 모든 걸 듣고 있었다. 새벽에 선영과 기철이 나누는 대화를. 언제까지 모시고 살 거야? 진짜 짜증나. 조금만 더 참아. 할머니 명의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아직 더 있어. 요양원에 보내면 안 돼?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고. 할머니가 혹시 사고라도 나면. 보험금이. 쉿, 유리 들어. 복례는 그때 깨달았다. 자신은 딸에게 어머니가 아니라 이용당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걸. 아니, 더 나아가 자신이 죽기를 바라고 있다는 걸. 그날 밤 복례는 잠들지 못했다. 눈물도 나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가슴속에서 타올랐다. 다음 날부터 복례는 완전히 달라졌다. 겉으로는 더욱 멍해 보이고 건망증이 심해진 것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걸 기록하고 계획하기 시작했다. 할머니, 또 까먹으셨네요. 내가 뭘 까먹었다고? 아까 말씀드린 거요. 정말 건망증이 심해지시는구나. 복례는 바보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작은 녹음기를 옷 속에 숨기고 있었다. 그들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모든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갔다. 진짜 복수는 그렇게 시작됐다. 죽은 후에야 완성될 완벽한 복수가. 복례는 완벽한 연기자가 되었다. 낮에는 멍한 표정으로 벽만 바라보고 있다가 밤이 되면 몰래 일어나 모든 것을 기록했다. 할머니, 약 드세요. 기철이 건네주는 약을 받아들고는 몰래 화분에 버렸다. 그들이 주는 수면제를 먹으면 밤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할머니, 오늘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선영이 시험하듯 물으면 복례는 일부러 헤맸다. 3월? 4월? 지금 12월이에요. 정말 많이 나빠지셨네. 선영과 기철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치매가 심해진다면 요양원 보내기도 쉬워질 테니까. 하지만 그들이 방을 나가면 복례는 즉시 작은 공책에 모든 대화를 적었다. 날짜, 시간, 누가 뭘 말했는지까지 세세하게. 더 중요한 건 밤에 하는 일이었다. 그들이 잠든 사이 복례는 조용히 일어나 집안 곳곳에 작은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했다.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택배함에 넣어두고 새벽에 몰래 가져온 것들이었다. 여보, 할머니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을까? 한 2억 정도는 있을 거야. 평생 모은 돈이니까. 그럼 우리 명의로 좀 빼놓을까? 나중에 치매 심해지면 못할 테니까. 좋은 생각이야. 내일 은행 가자. 복례는 이불 속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리고 베개 밑에 숨겨둔 녹음기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그들은 복례를 데리고 은행에 갔다. 할머니, 여기 서명하세요. 뭔 종이인데? 그냥 예금 정리하는 거예요. 복례는 일부러 손을 떨며 삐뚤삐뚤하게 서명했다. 치매 환자인 척하면서.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자신의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가는 모든 과정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후 복례는 또 다른 계획을 실행했다. 유리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몰래 방으로 불렀다. 유리야, 할머니가 너한테 줄 게 있어. 뭐예요, 할머니? 이거 잘 보관해둬. 할머니가 혹시라도 어디 가게 되면 꼭 이 변호사 아저씨한테 가져다 줘. 복례는 작은 봉투를 유리에게 건넸다. 안에는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들의 복사본과 신뢰할 만한 변호사의 연락처가 들어 있었다. 할머니, 어디 가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만약에 말이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만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준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기철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복례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고 심지어 집까지 담보로 잡았다. 여보, 할머니 보험료 올려야겠어. 나이도 많으니까 혹시 모르잖아. 그래, 보험료 더 내더라도 나중에 받을 돈 생각하면. 복례는 이 대화도 놓치지 않았다. 그들이 자신의 죽음을 기대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몇 달 후 복례는 일부러 계단에서 넘어졌다. 크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병원에 실려갔다. 할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네요. 의사의 말에 선영과 기철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 요양원 같은 데 보내는 게 좋을까요? 가족분들이 돌보시는 게 제일 좋지만.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그것도 방법이죠.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그들의 진짜 속내가 드러났다. 이제 슬슬 요양원 알아봐야겠어. 집에서 돌보기 힘들어. 맞아. 그리고 만약 할머니가 거기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럼 보험금도 나오고 집도 우리 거고. 근데 할머니가 치매라고 해도 재산 처리하는 건 복잡할 거 아냐? 그래서 미리미리 해둔 거잖아. 이미 통장도 우리 명의로 바꿨고, 복례는 방 안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확신했다. 자신이 준비한 복수가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를. 그날 밤 복례는 마지막 편지를 썼다. 유리에게 남길 편지였다. 우리 유리야,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할머니는 곧 멀리 갈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너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해뒀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우롱한 만큼 이제 그들이 그 대가를 치를 거야. 복례의 복수는 완벽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는 복수.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뜨리는 복수였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복례가 쓰러진 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거실에서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것이다. 할머니, 유리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고 선영과 기철도 당황해서 뛰어나왔다. 119 불러. 응급실로 실려간 복례는 이틀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불렀다. 환자분이 말기 간암입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서 얼마나 남으셨나요? 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길어야 2~3달 정도로 보입니다. 순간 병원 복도가 조용해졌다. 유리는 눈물을 흘렸지만 선영과 기철의 반응은 달랐다. 겉으로는 충격받은 척했지만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다. 복례가 의식을 되찾은 건 그 다음 날이었다.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유리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다. 하지만 복례는 이상하게 평온했다. 괜찮다, 우리 유리야. 할머니는 이제 편해질 거야. 무슨 소리예요? 치료받으면 나아지실 거예요. 유리야, 할머니 말 잘 들어. 할머니가 너한테 맡긴 거 기억하지? 복례는 유리의 귀에 속삭였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한편 선영과 기철은 복도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서둘러 정리하자. 보험금 받는데 문제 없지? 당연히 없어. 자연사니까. 그런데 할머니가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써놓으셨을까? 설마. 치매인데 뭘 써. 그들은 복례가 정신이 온전하다는 걸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이 그들의 치명적인 실수였다. 복례는 퇴원 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아니, 오히려 더 멍해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유리야, 이리 와봐. 네, 할머니. 할머니가 아파서 기억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줄게. 복례는 유리에게 더 두꺼운 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새로운 증거들이 더 들어 있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유리야, 할머니가 만약 갑자기 어디 가게 되면 슬퍼하지 마. 할머니는 행복할 거야. 할머니,
무서운 소리 하지 마세요. 하지만 복례는 이미 모든 걸 결정한 상태였다. 그날 밤 선영과 기철은 복례가 잠든 줄 알고 더욱 노골적으로 이야기했다. 할머니 돌아가시면 장례식은 어떻게 할까? 간소하게. 어차피 올 사람도 없잖아. 시골집은 바로 팔자. 요즘 땅값 올랐다고 하던데. 그리고 할머니 명의로 된 예금들 정리해야지. 이미 우리 명의로 다 옮겨놨으니까 문제 없어. 보험금만 받으면 우리 빚도 다 갚고 여유 있게 살 수 있겠네. 복례는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까. 며칠 후 복례는 몰래 변호사를 만났다. 유리가 학교에 간 사이 선영과 기철이 외출한 틈에 유언장 작성하시겠다고요? 네, 그리고 이것들도 함께 보관해 주세요. 복례는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들을 변호사에게 맡겼다. 녹음 파일, 사진, 은행 거래 내역, 보험 가입 내역까지 이분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가시면 이 모든 걸 공개해 주세요. 변호사는 충격을 받았다. 복례가 치매라고 들었는데 정신이 완전히 멀쩡했기 때문이다. 부인께서 치매가 아니시군요.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다만 그렇게 보이려고 연기했을 뿐이죠. 그럼 지금까지 왜? 제 복수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요. 복례는 차분하게 모든 계획을 설명했다. 어떻게 증거를 모았는지, 왜 이런 복수를 계획했는지. 부인, 이건 너무 위험한 생각입니다. 다른 방법을. 아니에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엔 그들이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죽으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복례는 마지막으로 비디오 메시지도 녹화했다. 자신이 죽은 후 유언장 낭독 때 함께 공개될 영상이었다. 나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치매도 아니었고요. 다만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해서 그런 척 했을 뿐입니다. 영상 속 복례의 눈빛은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이미 모든 걸 포기하고 복수에만 집중하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여러분이 저에게 한 모든 일들이 이제 세상에 알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복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하지만 그날 밤 유리를 조용히 불렀다. 유리야, 할머니 사랑하지? 당연하죠, 할머니. 할머니도 유리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그래서 유리만큼은 꼭 지켜주고 싶어. 할머니, 약속해. 할머니가 없어도 씩씩하게 살겠다고. 유리는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의 말이 마지막 인사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주일 후 복례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마지막까지 아무도 자신의 진짜 계획을 눈치채지 못하게 했다. 복수의 막이 드디어 오르려 하고 있었다.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처음부터 어딘가 어색했다. 조문객들은 대부분 동네 사람들이었고 정작 가족들은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들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다. 이제 정말 끝났네. 기철이 선영의 귀에 속삭였다. 조용히 해. 사람들이 봐. 하지만 선영의 목소리에도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장례 이틀 차 변호사가 나타났다. 엄숙한 표정으로 서류 가방을 들고 온 그의 모습에 선영과 기철은 긴장했다.
유언장 낭독을 위해 왔습니다. 유언장이요? 선영이 놀란 듯 물었다. 네, 고인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기철과 선영은 서로를 바라봤다. 설마 침에 걸린 할머니가 제대로 된 유언장을 썼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변호사는 봉투를 열고 유언장을 꺼냈다. 김복래 씨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조문객들이 조용해졌다. 나 김복래는 온전한 정신으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첫 문장부터 선영과 기철의 얼굴이 굳어졌다. 온전한 정신이라는 표현이 심상치 않았다. 먼저 내 딸 선영과 사위 기철에게 말한다. 너희들은 나를 어머니이자 할머니로 대한 적이 없다. 나는 너희에게 돈을 주는 기계였을 뿐이다. 장례식장이 조용해졌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너희들이 내 명의로 몰래 받은 대출 5천만 원, 내 통장에서 빼간 돈 3천만 원, 그리고 내가 죽기를 바라며 올린 보험료까지 모든 걸 알고 있다. 뭐라고? 기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치매가 아니었다. 한 번도 치매에 걸린 적이 없다. 다만 너희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 그런 척했을 뿐이다. 순간 장례식장이 술렁거렸다. 사람들이 선영과 기철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읽어나갔다. 따라서 내 모든 재산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유일한 사람, 손녀 유리에게 상속한다. 시골집, 예금, 그리고 너희들이 모르는 비상금 2억 원까지 모든 것을. 2억 원이요? 선영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냈다. 그리고 너희들의 죄악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를 공개한다. 변호사가 태블릿을 꺼내자 선영과 기철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이 영상은 고인께서 직접 녹화하신 것입니다. 화면에 복례가 나타났다. 그런데 그녀의 모습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다. 맑고 또렷한 눈빛, 분명한 목소리. 치매 환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요. 조문객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다. 나는 15년 동안 혼자서 새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딸 선영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칠 각오였죠. 영상 속 복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서늘했다. 하지만 내 딸은 나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할 때만 나타나서 나를 이용했죠. 화면이 바뀌면서 녹음된 대화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할머니 죽으면 보험금 얼마나 나와? 시골집 팔면 돈 될 거 아냐? 요양원에 보내자. 집에서 키우기 귀찮아. 선영과 기철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다. 조문객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엄마, 이게...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영상은 계속됐다. 이번에는 은행에서 몰래 찍은 영상이었다. 기철이 복례의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장면, 복례 명의로 대출받는 장면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저건 할머니가 허락하신 거예요. 기철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영상은 더욱 충격적으로 바뀌었다. 집안에서 몰래 찍힌 영상들이었다. 할머니, 냄새나니까 저리 가 있어. 밥값도 못하면서 뭘 바라고 있어.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기철과 선영이 복례를 학대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공개됐다. 조문객들 중 몇몇은 울음을 터뜨렸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복례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나는 복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진실을 밝히는 것뿐입니다. 내가 당한 일들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뿐이죠. 엄마, 왜, 왜 이렇게까지? 선영이 오열했지만 복례의 메시지는 끝나지 않았다. 선영아, 너는 나를 가난한 엄마라고 부끄러워했지? 하지만 진짜 부끄러운 건 가난이 아니라 부모를 버리는 마음이란다. 그때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고인께서 이미 모든 증거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셨습니다. 사기, 횡령, 그리고 노인학대 혐의로 수사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기철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경찰서였다. 여보세요? 네. 지금 출두하라고요? 기철이 전화를 끊고 나서 온몸이 떨렸다. 장례식장 밖에서 이미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복례가 미리 언론에도 모든 자료를 제공해뒀던 것이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복례의 마지막 말이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다. 죽은 할머니의 완벽한 복수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 기철은 수갑을 찬 채로 법정에 서 있었다. 사기, 횡령, 노인학대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피고인 기철은 고인의 명의를 도용해 총 8천만 원의 대출을 받고 고인의 예금 3천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이 인정됩니다. 판사의 말에 기철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또한 고인을 정신적, 물리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영상을 통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판사님, 저는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기철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다. 선영은 직장에서 해고됐다. 어머니 학대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것이다.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갔고 빚만 남았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선영은 복례의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복례는 더 이상 그 말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유리는 할머니가 남긴 유산으로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돈보다 더 큰 선물은 따로 있었다. 복례가 남긴 일기장이었다. 우리 유리는 내 마음속의 햇살이야. 이 아이만큼은 절대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아. 유리가 웃을 때마다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유리야, 할머니는 너를 믿어. 너는 분명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유리는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새삼 깨달았다. 1년 후 유리는 복례의 시골집을 찾았다. 집은 여전히 낡았지만 유리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곳이었다. 할머니께서 이 집을 정말 아끼셨어요. 동네 할머니가 유리에게 말했다. 매일 집 앞을 쓸고 꽃도 심으시고 누군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유리는 할머니가 자신을 기다렸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 집을 복례 기념관으로 만들 거예요. 유리는 시골집을 조심스럽게 리모델링했다. 할머니의 흔적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었다. 기념관에는 복례의 일기와 사진들이 전시되었다.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복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새겨져 있었다.
사랑을 가장한 학대에는 침묵이 아니라 정산이 필요하다.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노인학대 방지 캠페인을 하는 단체들, 복리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시민들, 그리고 언론까지. 할머니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유리가 인터뷰에서 말했다. 할머니는 복수한 게 아니라 진실을 알렸을 뿐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복례 기념관은 곧 화제가 되었다. 노인학대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러 오고 가족 관계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러 왔다. 유리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할머니 같은 분들을 도우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의 뜻을 이어갈게요. 유리는 매일 할머니 사진 앞에서 다짐했다. 한편 선영은 여전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남편은 감옥에 있고 자신은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선영도 복례 기념관을 찾았다. 저 들어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유리는 어머니를 차갑게 대하지 않았다. 할머니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선영은 전시된 어머니의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선영이가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그때까지 기다릴 거야. 선영이도 내 딸이니까. 미워할 수는 없어. 복례는 끝까지 딸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리야, 미안해. 선영이 딸에게 사과했다. 엄마도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할머니께서 그러셨을 거예요. 유리의 말에 선영은 더욱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유리는 할머니 사진 앞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 복수 끝났어요. 이제 정말 평안히 쉬세요. 사진 속 복례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잘했다. 우리 유리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복례가 심은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할머니의 사랑은 복수로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자막이 떠올랐다. 진짜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 된다. 복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의 유산은 계속되고 있었다.